관심이 많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남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부동산이 이제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지방도 이제 막 쫓아오르고 있고 막 그래요. 이 시기에 부동산 폭락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폭락이 무서운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폭락에 무진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관심이 많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폭락, 이 살아남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부동산 폭락이 되면 난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집 많은 사람. 맞잖아요. 집 많이 갖고 있어. 부동산이 왕창 폭락해. 그러면 집값이 전부 다 떨어요. 한 채만 갖고 있으면 한 채만 손해보면 되는데, 집 많은 사람은 왕창 떨어지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자기 자산이 거의 많은 부분이, 거의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집 많은 사람이 정말 두렵겠죠. 무서울 거예요. 그러면 집 많으신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일단은 푹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또 자신들의 어떤 그 대안책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 많으신 분들은 참 무서울 텐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지금 말씀드릴 거는 솔직히 없어요. 갭 투자자 무섭겠죠? 갭 투자는 뭐예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전세 8천만 원 끼고 내가 2천만 원 딱 넣어놓고 이제 이 집값이 오르면은 나는 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돼요? 집값이 9천으로 뚝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전세도 떨어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전세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2년 후에 전세 떨어졌으니까 전세 나 나갈래요. 그러면 8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와 8천에? 그럼 7천에 들어와. 그럼 1천만 원을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갭 투자자는 보통 한 채 두 채 있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서너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갭 투자자 한 채에 1천만 원 손해해가지고 2년 후에 돌려줘야 된다? 그럼 5채는 얼마야? 5천만 원. 2천만 원 떨어졌다? 1억. 이렇게 막 물어줘야 되니까 상당히 집 폭락이 된다는 건 무서운 거죠. 이런 분들이 좀 위험을 무릅쓰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 안 오를 지역에 투자했다, 폭락하는 지역에 투자했다, 그러면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이 투자했다면 어떤 분들이 투자한 거예요? 내가 솔직히 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좀 위험스럽게 투자하신 거죠. 이렇게 위험스럽게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 너무 위험하게 투자한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고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짧은 기간 안에 막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게 안 돼. 부동산은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 놓지 말고, 뭘 해서 돈을 잃어버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서 부동산을, 알짜배기 부동산을 차근차근 이렇게 사놓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갭 투자자는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무서운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처분하는 이런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두 분들 말고 정말로 부동산 폭락에 무서운 사람은 대출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출이 많으면 왜 무서워요? 부동산 폭락이? 집을 담보로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를 냈는데 1년이면 6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근데 집값이 1000만 원이 올랐어. 그러면 600만 원 내고도 400만 원이 남잖아. 근데 20년에 2000만 원이 올랐어. 그러면 14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대출을 메꿔 가는 사람. 내 집을 사도 대출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출. 당연히 대출 내고, 그렇게 이자를 월급 받아서 힘들게 이자를 메꾸면서 살면
결과적으로 뭘 바래요? 집값이 올라가지고 결국 2년 4년 후에 집을 팔면 그 차액이 내가 낸 이자보다 훨씬 크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대출 받아서 내 집도 사고 살면서 돈을 버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하는 거. 또 투자하려고 하는 내 집같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투자한 집도 그렇고 이자는 계속 내가 벌어서 생돈을 메꾸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이자 내는 족족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지 이게. 그리고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계속 물어서 한 2, 3년은 버틸 수 있는데 더 이상이 가면 상당히 이제는 어떻게 해? 결과적으로 이렇게 손절해야지 뭐.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이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부동산은 기다리면 결과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IMF 때도 그랬고 리먼 사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푹 떨어졌는데 그 중에 센 사람들은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작은 돈으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딱 들어가서 낮은 금액으로 사가지고 쭉 사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 훅 떠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상향이니까 이렇게 쭉 세월이 갈수록 부동산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대출 많은 사람이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세 세팅해라. 월세 세팅으로 이자를 대납하면 돼요. 이자를 대납하면.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월세 세팅 하시면 돼요. 월세 세팅. 근데 월세 세팅 하려면 뭐예요? 내 돈이 좀 묶인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내 돈 묶이지 않고 다시 회수해서 또 집을 사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우리 교육생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전세로 계속 세팅하면서 집을 늘리면서 내 자본금 투자는 되지 않고 계속해서 회수해서 계속 부동산 개수를 늘려가는 거. 집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전세가 떨어지지 않을 지역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너무 무섭거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 월세 세팅으로 빨리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하실 분들도. 자, 또 두 번째 유형. 부동산 폭락이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 이 관심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값이 오른 사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전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이만큼 올랐어. 많이 오른 거예요. 폭락한다니까 이 사람이 집값이 푹 떨어질 것 같으니까 관심이 많어 안 많어? 부동산 폭락에 관심이 많아져. 그래서 계속 주시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면 부동산 폭락하면 집값이 푹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게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집값이 오른 사람은 뭘 그렇게 집값이 이만큼 올라와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만큼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손해날 건 없잖아요. 죽기 살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게 학교 근처고 사람들 시장 잘 볼 수 있게 마트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에 집을 사고 인구가 주는 지역이 아니고 교통이 어느 정도 편리한 요지에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값이 옛날 집값보다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게 이분들은 관심은 많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엄청나게 뭐 생존을 위협한다거나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뭐 살아남는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버티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집을 매입하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매입하려는 사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매입하려는 사람은 해결책이 뭐라고요? 월세 세팅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까도 무서운 사람 중에 대출 이자가 걱정되는 사람, 대출 이자가 걱정되기 때문에 집을 못 사겠다. 지금 부동산 폭락이 되는데 대출 이자가 더 크게 나한테 압박감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월세 세팅. 지금 집을 매입하려고 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월세 세팅을 하셔야 돼요. 월세 세팅. 왜 월세 세팅을 내가 하라고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예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1억 원을 가지고 집을 한 채 샀어. 집을.
그리고 2년 후가 됐어요. 근데 집값이 푹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얼마 떨어졌어? 1,000만 원이 하락했다고 봅시다. 1억 원에 샀는데 1,000만 원 하락하면 집값 많이 떨어진 거예요? 덜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거죠? 1억 원짜리가 2년 후에 1,000만 원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손해인 거잖아요. 근데 이 1억 원짜리 집을 사가지고 내가 50만 원 월세를 줬어. 50만 원 월세. 월세 50만 원을 주고 2년 동안 어떻게 됐어? 1,200만 원을 벌었잖아요. 1,200만 원을. 1,200만 원을 벌었어. 월세로 매달 이렇게. 그럼 1,200만 원 벌었고 1,000만 원 손해봤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200만 원 수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월세 세팅한 거는 결과적으로 뭐 대출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2년 후에 집값이 1,000만 원 떨어졌어도 어떻게 돼요? 200만 원의 수익이 됐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그렇죠? 누구나 다. 근데 이 1,000만 원 정도 이것도 솔직히 지금 팔진 않았잖아요. 버팅길 수 있는 시절이라면 부동산이 폭락해도 그 폭락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야. 아, 이제 월세도 떨어지겠지. 집값도 떨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원룸 정도의 집값 월세 평균이 한 50만 원 정도예요. 50만 원. 그러면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월세가 10만 원 떨어질 것 같으세요?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월세 50만 원 정도 어느 정도 받는다 치면 집값이 떨어져도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월세 세팅으로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솔직히 얼마 정도 가지고 부동산을 사려고 할까?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할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약 한 3억 원 있다고 봅시다. 3억 원. 아까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3억 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돼요? 월세 50만 원 나오는 1억 원짜리 집을 세 채 사면 돼. 근데 집을 사면은 다가구 주택이니 뭐든지 뭐 하여튼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냥 상가를 사. 근데 분양상가 같은 건 사면 안 돼요. 분양상가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 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짜리 세 채가 2년 동안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2년 계약이니까 1,200만 원 나온다 그랬죠? 곱하기 세 채면 3,000이면 얼마? 3,600만 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3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월세 50만 원 나오는 부동산을 세 채를 사라는 거예요. 세 채를. 월세 50만 원짜리 나오는 부동산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600만 원. 3억 원 투자해가지고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야 이게? 12% 정도 되나? 12%? 근데 이걸 2년이니까 1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6% 수입이잖아요. 6% 수입이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6%. 그러니까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동산은 많이 있어. 특히 경매에는 너무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생이 받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건 번호 있고 남부지방부 뭐 매각기일이 언제예요? 매각기일 19년 11월 20일.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보름 됐네. 받은 지. 어디에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에 있어요. 빌라 2층이고 빌라 대지권이 6평, 건물은 10평. 그죠? 10평. 자, 토지금은 일괄 매각이고 감정가 1억 4,500이고 최저가 1억 1,600. 그래서 얼마에 낙찰받았어? 1억 2,85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집도 번듯해. 공항동이면 어디예요? 마곡 근처. 이 집을 이분이 시세조사했을 때 얼마?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얼마에 낙찰받았어요? 1억 2,850만 원. 1억 2,800만 원 정도 낙찰받았다고 쳐요. 실투자금은 그러면 이거 한 200만 원에서 저기 1.4% 취등록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칩시다. 뭐 한 100 더 들 수도 있는데 계산 편하게 해서 1억 3천만 원 실투자. 그러면 월세는 2,050만 원이에요. 여기 조사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1억 3천만 원의 집을 샀다가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받으면 실투자는 얼마야? 1억 1천만 원. 아까 1억 원짜리 집을 사가지고 월세 50만 원 받으면 된다고 그랬고 그런 집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집이 많다고. 근데 이분은 1억 1천만 원 더 들었네. 그래도 50만 원이 나와. 이거 만약에 보증금 한 1천만 원을 깎으면 월세 좀 올려받을 수 있죠? 그렇게 올려받으면 1억 1천만 원에 대한 수입이 1억에 대한 50만 원보다 세지니까 어쨌든 잘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집들이 경매로는 많이 있어요. 상가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폭락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월세 세팅하라 이거예요. 월세 세팅하라.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동산 폭락이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운 사람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상태냐?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투자한 것이 막 없어지고 내가 월세를 내야 되거나 때로는 전세값을 나중에 물어줘야 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 현재 생활이 막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막 푸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옴쭉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을 만든 건 결국 너무 많이 주제넘게 투자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투자했는데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그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빨리 손절하고 월세 세팅으로 갈아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틸 수 있으면 이게 전세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월세로 갈아타고 월세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로 만들면 대출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감안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대출이 없이 여러분들이 한 3억 정도의 돈이 있다면 그냥 3억으로 50만 원짜리 월세 나오는 세 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정도 계약하고 나면 3,600만 원 정도 벌고, 만약에 부동산 폭락이 온다고 해도 1억짜리 집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떨어져도 월세는 그렇게 안 떨어져. 그래서 그걸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힘이, 그게 2년에서 3년 정도 가져가면 원래 제자리보다 훨씬 더 오르게 돼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 폭락에서 살아남는 방법, 여러분 생각을 고쳐서 월세 세팅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빌딩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